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2024년 새해 올해는 더욱 살맛나는 제주를 꿈꾸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더욱 가까이서 제주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집중진단 제주 새해 첫 방송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인 22대 총선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제2누리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명희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민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올해 총선 국회의원 선거 의미, 제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바로 어제 일이라서 한번 같이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국민분들이나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이 심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피습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양승철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뭐 여러 정당에서도 뭐 공의 한 목소리로 여러 말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우리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상, 갈등 양상, 대립이 구도가 대단히 격화되어 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죠.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가 너무 지금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봐주셨는데 고명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안타깝도 사실 선거 때마다 요즘 최근 선거를 좀 들여다보면 피습 사건들이 심심찮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나 혹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는 있고요. 특히 이번 피습 사건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제주 현안적 이번 아마 선거에서도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어떤 연결성들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주 제2공항과도 앞으로 좀 연계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근데 공민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단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평론하는 게 적절한 건가 이런 고민은 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화나 극단적인 이념의 출현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서 좀 폭력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고요. 네.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진영 구도가 어쨌든 강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한국 정치 개혁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구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념 대결이 계속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두 거대 정당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악마한달까요? 상대 진영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또 반영된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범죄 동기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정치 구도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예. 네, 이게 네 분 다 공이 현재 정치 지형의 양극화, 좀 극단적으로 흘리는 정치 지형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봐서 지금 현재 투표를 하면은 뭐 여론조사들이 그렇지만 묻지마 국민의힘, 묻지마 민주당으로 가는 표들이 좀 계속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지금 현재 공 교수님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 그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요. 신년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보는 분들이 어쨌든 50%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은 30%대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내일 투표를 한다면 비윤, 비명의 중간층 유권자가 한 20%쯤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보기엔 일단은 지금 어디 투표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흡수할 정치 세력도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주었던 제도적인 장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각 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만 흡수가 되고
그것만 표현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3세력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뭐 그렇게.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가 네네. 어떻게 움직이냐에 맞습니다. 다르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현재 이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을 그냥 넓은 틀로 봤을 때 한 30대 30 정도로 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35, 35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35, 여론조사 35. 보니까요. 예, 예. 예. 이 비율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고 비슷한 경향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더 강화된 겁니까? 그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들의 성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선명성 경쟁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약간 이 진영 구도가 강화되고 대화나 소통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이 35대 35라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제주에서도 비슷한지 김재훈 기자님 혹시 이런 건 한번 보셨습니까? 제주에서도 이 비율이 비슷합니까? 제주에서도 콘크리트 지지층 양당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소수 정당들이 아무런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도의원 구성원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 한번 잘 점검하면서 넘어갈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에서도 사람이 누가 나오든 뭐 민주당을 무조건 찍는 사람이 그 정도 되고 더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 그런 이런 경향이 강하죠.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앞서 공민석 교수님 얘기하신 30% 정도 되는 중도층 혹은 뭐 결정하지 못한 세력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런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신당 창당 이야기 우리 양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신당이 제3지대의 결집체라고 보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아까 좀 여러 말씀들을 주는데 이제 콘크리트 지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를 놓고 볼 때 네. 뭐 30이든 35%든 뭐 대략 한 30% 내외라고 해서 이제 양 진영이 갈려 있고 중간에 중도층이 뭐 때로는 뭐 25% 또는 35%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네. 신당이 창당을 하게 되면 네. 이 무당층 또는 중도층이 결집을 하고 투표장에 가는 현상이 강해지겠죠. 강해진다. 그런데 네. 양진영의 대립구도가 격화되고 양진영만의 분열 갈등만 양상하게 되면 뭐 60%가 투표에 참여한 100%로 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 무당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네. 지금의 이제 신당 구도는 그동안 소리내지 못했던 무당파층, 중도층에 해당하는 그 그룹들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 시도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지금 이문보로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당 창당 흐름. 네. 아무래도 뭐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들을 네. 계속적으로 주제로 가져가고는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신당 창당이 뭐 한 세 갈래 그룹 정도로 갈 수가 있겠죠.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신당 창당, 뭐 이준석 전 대표가 1월 중순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또 이제 신당 창당, 그리고 뭐 제3지대라고 소위 일컬어지고 있는 뭐 금태섭 의원을 비롯한 네.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 신당 창당 이렇게 좀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신당 창당이 꼭 제3지대가 어떤 집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양당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가 더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지라도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지금 큰 흐름들이나 이 줄기들이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경험이 사실 좀 이번 신당 창당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또 다른 방식의 어떠한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움직임은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도 사실 같이 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제 전망을 좀 해본다면 좀 그 고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조금 첨언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의 계열, 이낙연 신당의 계열, 금태섭 신당의 계열이 이제 각자 이제 신당을 준비 중인데 네. 신당을 준비 중인 그 그룹들이 하나의 지대로 모인다면 대단한 폭발력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만약에 각자 도생의 형식으로
신당이 이제 행보를 밟는다면 총선에서의 그렇게 영향력은 미미할 거다라는 그렇게 그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평가하고 같습니다. 계시고, 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3지대라고 이제 소위 일컬어지고 있는 지금 신당 창당의 움직임들이 사실 뭐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금대섭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에게 같이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열어놓은 방식으로 다 얘기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각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의제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 가치와 입장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뭐 이번 선거에서 빅텐트의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움직임이 이 신당 창당들의 움직임들이 결코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라고 했을 땐 미지수이기도 하면서 또 사실 큰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전을 해보는 거죠. 그럼 조금 얘기의 틀을 좀 바꿔서 지금 아까 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런 신당을 만드는 세력들이 무당층의 어떤 소리를 대변하겠다, 무당층의 소리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무당층의 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을 끌어다닐 만한 자기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당을 만드는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신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이제 금태섭 전 의원 네, 제3지대를 양향적이요? 이야기를 하고 좀 있는데 많죠. 네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차찬 속의 태풍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단 선거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론하고 586 정치 종식 이 두 개가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지지층이 이제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일 공간이 일단 별로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 자체가 지향하는 게 아직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3지대, 그러니까 비윤, 비명,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걸 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려면 이게 지지를 받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 뭐 대표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이나 이익을 보여주던가 소외된 사람들을 뭐 대변을 하던가 하여튼 기존의 정치권이 못하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비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세력이 합치는 것도 왜 합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 정치에서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었지만 계속 실패해 왔거든요. 가깝게는 안철수, 멀리는 정주영 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권력 다툼 차원에서 그냥 이제 이 정치인들 간의 싸움으로 되면 아마도 선거 끝나면 다시 화해하고 복당하고 이합집산하고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진앙이 무엇인지 본인들도 불명확하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당층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무당층을 어떻게 대변할지는 얘기한 적이 네. 없다라는 말씀인데 네. 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각 그 거대 정당에서 신당을 또 신당을 창당해 나가면서 네. 거의 그냥 1중대에서 2중대를 하나 더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 아니면 기조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런 국면을 어떻게 타파할지 정책적으로 결국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정책들을 각 신당이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뭐 분위기는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한편으로는 사실상 지금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중간 보니까 평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 평가에서 불리하겠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공천을 이쪽 신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중대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평가 언론에서 특별하게 좀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네 분이 다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번 총선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계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총선에 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신당이 이제 어떤 뭐 파괴력이나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신당이 정말 성공할까 뭐 그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총선의 영향은 좀 주긴 주겠죠. 왜냐하면 대개의 선거는 이제 우리가 선거판의 변수를 100으로 놓고 보면 네. 대개의 선거는 한 이슈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한 20으로 보통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투표 성향들 분석을 해보면 인물이 미치는 효과는 또 한 10 정도로 보고 네. 70%는 구도거든요. 제주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제주인 경우는 좀 인물이 한 20 정도로 올라오고 네. 이슈가 한 10 정도로 좀 다운되고 역시 제주인 경우도 구도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당이 창당이 되게 되면 일단 투표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기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어쨌건 당선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쪽의 표를 잠식하느냐의 변수 효과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게 이게 또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영남일 수도 있고 호남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영역으로 하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양 대표님 그럼 네. 제주 선거에도 이 신당 창당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신당의 후보로 누가 나온다면 네.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이 중앙당 차원의 좀 여러 가지 뭐 판세분과 아주 급격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나온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 갑선거구에 네. A 여당 후보가 있고 야당 후보가 있는데 C라는 신당의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당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전 의문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우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신당이 선거를 신당 자체가 의석을 차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표를 얼만큼 잠식하냐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토론해 볼 거리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직 제주 지역에서 신당은 네. 실적으로 어떤 인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진보 정당들 안에서도 사실 지금 후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네. 흐름들을 지금 쟁점화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나 이런 판도로 쭉 간다라고 본다면 뭐 크게 양당 체제에서 크게 달라질 만한 구도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선거는 결국에 성적표로 보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신당 창당에 있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은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제 부분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당히 현재의 정치 혐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그걸 해소하고 어떤 뭐 숨쉴 구멍이라는 표현도 쓰시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하고 있는지 정치적 무관심인지 혹은 정말 정치적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투표로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저는 대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을 자꾸 정치 혐오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에 오히려 무관심하게 만드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프레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신당 관련해서 다르게 또 언급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요. 신년에 호남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낙연 신당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한 70%쯤 되더라고요. 네. 제주도 아마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니까 네.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따 더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내 경선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신당하고 만약에 같이 가고 뭐 지지자들이 조금 같이 움직인다 이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신당들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가장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신당들이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도 계속 묻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이낙연 신당도 민주당으로 나중에 합당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은 이 정당들이 과연 앞서 얘기하신 무당층의 소리를 대변하는 자기의 정책이나 이슈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맹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제주 얘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지금 신당들도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고 지금 공관위를 곧 구성한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좀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세력들이 있고 좀 지금 현재 중앙당도 굉장히 지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변화의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예를컨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꾸려졌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정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주 지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약간 그래도 인물 편향적인 그런 선거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쪽의 지지 성향이 높게 나타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일까 제주도가? 때론 그런 제가 의문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최근 20년간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이제 우승 뭐 이렇게 당선으로 이제 끝이 났지만 사실 그 이전으로 이렇게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주도에 20년을 거슬러 그 20년 더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뭐 무소속 신화를 탄생시킨다든지 때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뭐 아시는 뭐 현경대 의원, 뭐 변정일 의원, 뭐 양정기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후보들도 아니었고 상당히 그분들 다선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한 20년 전을 기점으로 좀 바뀐 거다 이런 말씀은. 근데 지금 이후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를 보인 이유는 이게 여러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후보를 잘 내놨죠. 인물이다. 그러니까 네. 상품성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나은 후보를 내놨고 도민들이 선택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여기가 무슨 호남 지역 성향에 투표하는 데도 아니고 뭐 영남 지역 성향에 투표하는 데도 아닌 그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계열 뭐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에서 공천에 실패했던 결과다. 괜찮은 대표 선수를 내놓지 못한 결과 결국 패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이제 좀 인구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2000년대 초반 한 6, 7만이었었는데 지금 70만입니다. 네. 13만 명이 인구가 불었는데 그 13만 명이 뭐 들고 날고 이제 해서 순유입 인구를 해서 이제 한 13만이 불었는데 그걸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인구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30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연령층이 문제다라는 이게 말씀. 은퇴층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30대층, 40대층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 세대가 과연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그 점에서는 아마 정당 선호도가 좀 작동을 하겠다. 뭐 그런 면이 좀 이번 선거에서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제주의 바뀐 인구 구성 문제 그리고 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주 선거는 인물 중심의 선거였다라고 조금 주장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고 대표님은 저는 20년 전도 기억하실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20년 전부터 살았으니까. 네네. 네. 두 분의 의견에 저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측면에서는 어떤 때 선거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민주당을 선택한 게 맞고요, 도민들이. 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물론적으로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것도 저는
측에서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선거는 특히 이번 선거는 좀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좀 점쳐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천 관리가 핵심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얼마만큼 좀 잡음을 줄이겠는가, 혹은 어느 정도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천의 방식을 좀 택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민수 교수님은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네. 제주도 정치는 제주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제주도 정치의 기본 세팅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제주도는 민주당의 섬이다. 이게 제가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본 제목입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민주당의 섬이 되었는가라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5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다른 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매년 조금씩 달랐지만 그렇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오영훈 후보가 55.5%, 네. 이성건 후보 55.4%, 네.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 오영훈 후보가 55.14%거든요. 네. 이게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55%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었던 송재호 후보가 48.7%, 김한규 의원 보궐선거에서 49.5%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초보자가 왔을 때는 한 그 정도. 네. 그래서 이게 득표율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는. 한 그 50% 정도? 네, 네. 이 민주당의 표라는 거고, 사실 이게 바뀌려면은 중앙정치 차원에서 정당 배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던가, 아니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네.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이슈가 나오던가 이래야 되는데, 기본 세팅은 이제 그런 세팅이라는 거고 다른 변수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정당 일체감 같은 걸 갖게 된 데는 뭐 4.3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지금 70~80%가 호남처럼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제주도가 뭐 전라도가 됐다라는 표현까지 지난 선거에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네. 한 50% 중반대 60%까지 안정적인 유권자들이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변수들이 추가돼서 선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뭐 일단 데이터로 보면 저 말씀이 맞다. 예, 그렇게 네, 보면 네.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그럼 원희룡은 그 승인할 수 도지사는 있냐? 왜 당선됐지?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 후보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소속이었습니다만 새누리당 후보로 김태현 후보는 왜 당선됐지? 뭐 이러한 이렇게 바로 다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민들이 어떤 특정 정당 지향이 그렇게 강한가? 그리고 언제나 콘크리트적으로 그렇게 한 50%도 이렇게 있는가? 그러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 보면 그때 이걸 이게 스윙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아마 제주도도 제가 보기엔 무조건 이 당은 아마 3대3 이게 아마 고정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 그때마다 선택을 좀 달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총선과 이게 좀 다시 좀 대비되는 면은 이제 3개 선거구의 소선거구 시스템에서 무조건 1등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 성향에서는 이렇게 당선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득표율은 50%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각 선거구당. 그렇다면은 한 40% 득표율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나머지 60%는 그 지지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다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제주도를 민주당 지지가 늘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기 좀 곤란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서울이 좀 그렇죠, 서울이. 네, 그러면 우선은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우선은 양 대표님 얘기는 정당론보다는 인물론이 좀 더 센 지역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공 교수님의 얘기는 좀 분석 결과는 정당론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뭐 여기서 지금 두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면이 다 정당 있는 선호도도 네네. 있고 인물 선호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제일 처음에 얘기 나눴듯이 우리가 한 30% 이상이 되는 이 무당층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은 또 관건일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인물이냐 정당이냐 이건 조금 더 뒤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건데 오늘 그걸로 결론 내기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좀 들어와서 그러면 아까 뭐 후보도 얘기 좀 하셨는데 지금 제주는 이번에도 3개의 선거구입니다. 제주시 갑, 제주시 을 그리고 서귀포 이렇게 3개의 선거구인데 지금 현재 서귀포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나오는 등장 선수들이 계속 좀 등장하고 있고 제주시 갑 같은 경우는 현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경선이 치러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준비하는 분들이 어디 있고 제주시 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은 아직 소식이 잘 안 들리고 있고 그리고 대신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같이 진보 정당들에서 좀 이쪽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현재의 세 지역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개 지역구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부터 우리 김정인 기자님. 네. 네, 지금 이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사실 인지도가 좀 낮고 갈 길이 급한 후보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막 이슈화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또 좀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 조금 천천히 하는 모습을 경향 보여요. 근데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만큼 뭐 어떤 선점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 10갑의 경우. 예.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민주당 경선에 다들 포커싱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예비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면면에 비해서 결국 민주당 경선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본선에 진출할 본선의 승리를 사실상 본선이다. 사실상 그렇게 본선이다 이렇게 사실상 보는다는 결승이다. 것이죠.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 대표님 같은 경우. 제주도의 3개 선거구가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사실 이게 조금 결과가 좀 현재 추세대로 가면 결과는 좀 거의 예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그 각 당내 경선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중에서도 이제 한 개 선거구를 좀 유독 꼽으라고 한다면 좀 서귀포 선거구가 저는 조금 주목이 됩니다. 네. 이 서귀포 선거가 좀 독특한 데예요. 왜냐하면 1987년에 이제 그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을 할 때부터의 선거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네. 이건 DJ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87년에 낙선하고 92년에도 낙선합니다.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당선이 되지만 제주시 선거구 갑지역도 을지역도 그 DJ 후보는 떨어졌는데 네. 87년 대선부터 쭉 줄곧 서귀포 선거구에서는 1위로 낙선했던 때에도 1위로 뽑아줬던 지역이거든요. 네, 87년, 서귀포가. 92년까지는 그랬다라는 말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현역 의원이었던 변정일 의원인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됐던 지역이고 지금 그 이후에는 뭐 줄곧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오늘 어떻게 보니까 인물론을 좀 말씀드린 셈이 돼버리고 있는데 네. 상대 대항마들의 지명도나 인물론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이 그나마 국민의힘당에서는 서귀포 선거구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당의 힘보다는 인물로 밀어붙였을 때 가능성 있는 곳이 서귀포다. 국힘당에서 거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귀포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슈의 효과, 뭐 인물의 효과, 구도의 효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2공항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서귀포가 이제 어쨌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성산읍 표선면 지역은 제2공항 찬성의 이제 그 여론이 상당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국힘당과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는 좀 서로 차별성이 좀 보이고 있죠. 또 하나는 인구 구성 면에서도 대정읍이 예전이 대정읍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서귀포도 그러니까 옛 서귀포시 서귀 구도심도 예전이 서귀포가 아닙니다. 이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된 인구. 네. 그다음 대정읍인 경우에는 이제 영구역 도시 인구만 벌써 8,000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도지사 선거의 결과를 봤었을 때 투표 결과를 놓고 봤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들이 완전히 다른 양상의 이제 그 선거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보였거든요. 네. 상당히 전 이제 이번 총선의 그 어떤 결과가 서귀포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상당히 좀 주목된다. 저에겐 관전 포인트에 해당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지역구 주목할 만한 지역구는 서귀포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물 선거를 가지고 온 추세들 그리고 인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들 좀 지금 관전 포인트로 말씀하실 부분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서귀포 시민이기 때문에 서귀포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양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충분히 공감을 좀 하고 있고 네. 지역에서도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벌써 예비 후보 등록하고 제1공항을 지금 벌써 쟁점화 시켜서 이슈 파이팅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성건 현역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좀 민주당 후보로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좀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하나의 지역구는 제주시 을 지역구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갑 지역구는 뭐 민주당 후보가 벌써 뭐 민주당 후보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계속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개 지역구 가운데서 소수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있는 데는 제주시 을 지역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측면에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아마 양당 구도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제주 지역에서 이 소수 정당 혹은 진보 정당들이 어떠한 약진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좀 이번 선거에서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특히나 저는 또 여성단체 활동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여성 후보의 흐름이라든지 여성 후보의 비율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에 20년 아까 민주당 얘기를 하셨지만 이 20년 동안 사실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그 강순아 이제 정의당 네. 후보가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만큼 좀 좋은 결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응원의 목소리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제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정치인의 약진을 좀 바란다는 마음까지 좀 포함하셨는데요. 우리 공민석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 을이나 서귀포 지역은 일단 민주당에 대한 지지 플러스 현역의 우위까지 더해서 네. 안정적으로 어쩌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주시 갑이 저는 재밌을 것 같은 게 네. 현역 의원이 계시는데 문대림 전 이사장이 지금 도전을 해서 네. 당내 경선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가 좀 재밌어 보입니다. 특히 네.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 룰이 물론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게 당심이 이제 어디로 갈까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자를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10%냐 하위 20%냐에 따라서 네.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갑 지역의 민주당 경선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제주시 갑 당락을 좌우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재훈 기자님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그 제주시 갑 지역구가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두 분이 제주시 갑이네. 네네. 그런 선거판이 짜질 것 같고요. 다들 네.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서귀포 같은 경우 치열하게는 아마 제주갑 선거가 제일 치열할 것 예,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관심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서귀포 선거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정 지역하고 성산 지역이 인구 변화 그리고 제2공항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서귀포 시 지역은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좀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측면에서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그런 이슈와 그리고 인구 변화가 여권 심판이다라는 그 이번 총선의 어떤 성격을 또 어떻게 또 버무려질지도 좀 관심 많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고유한 이슈와 정권 심판론이 어떻게 또 함께 융합될 네네.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이신데 우선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제2공항이가 뭐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번 선거에서 제2공항 이슈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거다 혹시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좀 많이 지겹죠. 네네. 계속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슈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선거가 사실상 제2공항에 잡아먹혀버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면서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기후 위기 그리고 네.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모습 많이 보이고 옆에 계신 여성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도 많이 묻히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아쉽습니다. 예, 제2공항 이슈에 관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는 좀 결단을 내리자. 좀 어떤 분명한 입장들을 제시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제2공항 입장은 선명하게 내는 것이 손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은 선명하게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예. 보면서 민주당 쪽을 압박하죠. 선명하게 내라. 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또 살짝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예. 네네.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공명석 교수님 이번 선거에 제주 지역 선거판 흔들 이슈 뭐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제2공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중요하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선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네거티브한 이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부 고시할 거고 환경영향 평가할 거고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당이라면 책임 있게 유권자한테 얘기를 어쨌든 해야 된다고 봐요. 유권자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유권자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환경영향 평가 얘기하면서 도지사께서 제주도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전 유체 이탈 화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시간 본인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당들은 자기들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정치권이 정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공항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도정 각 당들이 명확하게 좀 입장을 내고 논쟁도 하고 유권자하고도 듣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이 그냥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 논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명희 대표님. 당연히 입장 논쟁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명확한 입장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또 각 후보마다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결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새 후보가? 네. 새 지역구에 지금 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특히 갑적인 경우에는 이제 예비 후보로 문대림 이사장이라든지 문윤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간에 제가 알기로는 좀 제2공항 관련해서 입장이 좀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각 후보의 입장이냐 혹은 당의 입장이냐 이런 측면으로 자꾸 이걸 말을 꼬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정책적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지금 정권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를 하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가 제가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처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제주도 민의 주체성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안고 제주도의 정책으로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붙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되게 회피성으로 가져갔을 땐 저희가 제2공항 이슈가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럽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입장 확인 없이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를 밟고 나서 다시 도민의 눈치 보기 작전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회귀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역시 제2공항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지만 또 좀 우려스럽다라는 비슷한 말씀이셨고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제2공항도 뭐 제2공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총선에 나오시는 후보 또는 뭐 현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구에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은 중앙정치 무대에 가서 제주도의 권익 또는 제주도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확장시켜야 될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제 출신 국회의원이라 하면. 근데 내세우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논평 공약들을 계속 언론에 보내고들 계시는데 좀 답답해요. 솔직히 하면은. 네네. 전국적 이슈가 될 만한 제주도의 얘기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제주도가 던질 화두가 그렇게 없는가.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한 14개 이제 거점 공항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한국공항공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14개 거점 공항 중에서 사실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창출하고 있는 데는 김포공항하고 제주공항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주공항입니다. 왜 제주공항의 제2공항을 얘기를 하는데 왜 제주공항공사로 독립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보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정책적 대안을 왜 제시를 못하는지 네. 또는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한
네, 일단 그런 예, 예. 정도로.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예, 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주도의 정책들을 제대로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개발하고 네. 제시를 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왔다. 네네. 그걸 선거에서 좀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하신데 중간에 좀 중단시키겠지만 아, 보니까 좀 토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우선 오늘 토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못다한 말씀들 짧게 이번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가지는 의미 방향과 관련해서 짧게 한 30초씩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철 대표님 이어서 마무리 말씀 30초라서 제가 간단 말씀드리면 네네. 모든 나라나 모든 지역 어느 곳이든 딱 그 지역의 유권자 수준만큼의 정치인을 만난다. 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서 네. 그 좋은 정치인을 기대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그 점에서 우리 제주도민 유권자분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유권자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이다. 우리가 유권자부터 바뀌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고명희 대표님. 네, 저는 딱 두 가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 후보가 지금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치권에서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거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여성 후보로서 지금 뛰고 있는 강순아 후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떤 약진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저는 좀 눈여겨보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들어서면서 사실 여성 성평등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거의 지우기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들이 이번 총선에서 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여성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성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성별적인 대립 구도로 가져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하고 좀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들로서 좀 정책으로서 좀 말할 수 있는 총선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민석 교수님.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어떤 선거, 좋은 선거든 나쁜 선거든 선거가 끝나면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뽑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는 거니까 좋은 선거를 하고 좋은 대표자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 지역 이제 후보나 의원들께서는 진영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 정치의 진영구도에 기대시기보다는 지역의 민생이나 현안에 뿌리를 내리고 좀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나 대표되지 못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좀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 김재영 기자님. 네, 기후 위기 관련해 가지고 누가 더 잘 대응할지, 어느 정당이 더 잘 대응할지,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생계 위기에 놓이게 된 분들이 또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당장 해녀들만 하더라도 바닷속에 특별한 그 물건, 해산물이 없어서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 열심히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혈연, 지연, 학연 이번 선거만큼은 그런 걸 좀 잊고서 그런 걸 좀 제쳐두고서 정책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투표에 임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새 과시 선거보다는 정책 선거로 진짜 가보자. 네. 특히 기후위기나 현안의 문제들을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양승철 대표님, 그리고 고명희 대표님, 공민섭 교수님, 김재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제주라는 지역과 전국을 이어주는 도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이죠.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더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제대로 된 제주도민의 대리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